자, 이제 평가와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노동 분쟁과 그 해결에 대한 그 제도로서 살펴봤던 게 노동위원회라는 제도와 그다음에 노동법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노동위원회 제도 운용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노동위원회 계속 유지할 거냐, 계속 이걸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좀 뭐 이제 개선을 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노동법원을 설치할 것이냐라는 그 얘기예요. 결국에 이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 중에 어느 것을 그러니까 이제 노동분쟁 해결 기구로 할 것인지 이거에 관한 논의인데 어, 어, 이제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노동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에 대한 이제 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된 게 195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953년에 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 쭉 그 노동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했을 때 이 노동위원회가 갖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노동위원회 쪽 또 노동위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많이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돈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렴한 비용. 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돈이 적게 든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제 노동위원회가 추구하는 그 저기는 뭐 노동위원회든 아니면 이 그 법원이든 노동법원이나 뭐 일반 법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도 결국에는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보다는 좀 빨리 해결하는 신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신속한 서비스를 이제 이 노동위원회의 장점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는 게 법원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법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뭐랄까 좀 고정돼 있는 거지. 경직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경직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법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거예요. 뭐 선례라든가 판례가 어떠냐 아니면 법이론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서 그 이제 사건을 다룰 때는 그거보다는 법원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유연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노동 문제라든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좀 측면이 강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보다는 좀 현실적이다 이런 현실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런 장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문제점으로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우리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 사건에서 그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을 하고 그리고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초심, 그럼 재심,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행정소송은 재판이니까 1심, 2심, 3심까지 하죠. 그러면 봐봐요. 몇 번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몇 번을 다루는 거죠? 자, 노동위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행정소송 1심, 행정소송 항소심, 행정소송 상고심
5번 재판하죠. 5번. 예, 5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2심제가 아니라 5심제라는 거, 5심제. 그럼 이렇게 오래, 더군다나 이게 이제 사용자와 노사 분쟁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분쟁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든 다른 측면이든 좀 더 우월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분쟁을,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속 질질 끄는 거지. 분쟁을 계속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질 끌다 보면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이면 딱 판결이 날 수 있는 것도 한 3년씩 끌고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되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한번 질질 끌기 시작하면은 한 10년까지 끌을 수가 있다고. 옛날에 한 14년 걸리는 사건도 있어요. 손해배상 사건인데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는 데까지 14년이 걸려요. 14년. 손해배상금 예컨대 한 1억을 청구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4년 전에 1억과 지금 1억이 같을까요? 가치가? 그러면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나왔는데 1억을 손해배상으로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더라도 어떻게 돼? 자, 14년 전엔 1억이었어. 지금은 그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1억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재판을 해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소송을 길게 끄는, 그러니까 사건을 계속 길게 끄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좀 안 좋게 얘기해서 너도 한번 다 같이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질질 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자체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장점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제 사건이 해결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노동위원회 그 자체에서는 빨리 끝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분쟁 사건이 해결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노동 분쟁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와 그 다음에 일반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야. 해결의 주체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둘로 이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통일성 이런 것들이 없게 돼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한 판단은 행정소송에 가서 뒤집어지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자, 노동위원회에도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의견, 그러니까 노사위원들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죠? 노동자 의원, 사용자 의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익위원들도 어떤 노동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노사 공익위원들에 의해서 해결된 노동 분쟁의 사건이 이게 법원에 가서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문제 전문가잖아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그냥 깨져버린다는 거지. 그죠? 사실상 그래요. 이 노동위원회 자체도 어떤 노동 문제의 전문성보다는 이렇게 노사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타협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그 전문가,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든 노동 문제 전문가든 어떤 전문가의 전문적인 그런 시각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오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보다는 타협의 논리가 참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뭐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의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법원 판결,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노동위원회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믿지 못하겠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독특한 제도가 출현했는데, 그죠? 연방노동관계위원회 NLRB라는 게 이제 출현을 하게 됐는데,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설치가 된 이후로는 상당히 법원도 이 노동위원회를 존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어떤 그 준사법적인 행정기구에 의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자율적 분쟁 해결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존 어떤 조정이라든가 중재, 그 다음에 ADR이라고 했었나요? ADR 분쟁 그 대체적 분쟁 해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적 분쟁 해결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그 노동위원회 제도에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 최근에는 노동심판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 노동심판제도를 통해서 어떤 시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 뭐 이제 시민의 사법 참여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볼 텐데, 일본이나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최근에 상당히 언제냐면 그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이렇게 넘어올 때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이 됐던 하나의 이제 사법 민주화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하나의 화두 같은 거였어요. 화두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시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도입된 게 노동심판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참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죠. 그죠? 바로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일반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저기도 있지만, 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제도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노동위원회 제도 자체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법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영향을 준, 그러니까 뭐 이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식 제도를 모델로 했던 거고, 우리는 그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좀씩 받아들이게 됐는데, 우리 그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있어서 우리와 일본의 차이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3개로 보고 있었고, 우리는 그 4개로 이렇게 유형화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 그 유형화했던 거, 뭐 있죠? 처음에 불이익 취급하는 거. 이제 뭐 노동조합 활동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해고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불이익 취급하는 거. 두 번째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거. 해태한다라고 했죠. 게을리하는 거. 세 번째가 그 지배, 개입, 간섭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경비 원조 이런 것들, 지배 개입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은데 일본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노란 개, 옐로우 컨트락트. 옐로우 독 컨트락트. 이제 그래서 뭐 이제 환경계약, 황구계약이라고도 아주 오래전에는 환경계약, 황구계약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비열계약이라는 명칭이 또 쓰이다가 이제 그 이후에 뭐 판례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로 반조합계약이라는 용어로 이제 그 좀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그 옐로우 더 컨트락트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문제 이게 이제 통일된 건 아니에요. 통일된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그 옛날 분들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 환경계약, 황구계약 뭐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있었던 분은 비열계약이라는 말 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저기들은 반조합계약이라는 말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네, 젊으니까 반조합계약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옐로우 더 컨트락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거를 독립시켜 놓질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불이익 취급의 한 유형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 제도의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노동법원 제도인데, 프랑스나 독일은 전통적으로 어떤 이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는 그런 사법적 분쟁 해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독일, 유럽 대륙의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 법원 형태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법원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의 노동법원, 독일의 노동법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죠? 프랑스의 경우 어땠죠? 프랑스의 경우에 1심만, 그리고 이제 항소심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했죠. 그리고 1심의 재판부는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으로만 되어 있었죠. 직업법관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법관 2명, 사용자 법관 2명 이렇게 있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그 노동자 법관, 사용자 법관, 그리고 직업 법관, 법률 전문가인 직업 법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자가로 구성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상고심까지 이렇게 3심 모두 노동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영국 노동법원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부분 영국은 노동법원이라고 잘 번역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고용심판소라든가 뭐 고용심판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 영국의 이 EAT 이 제도는 전문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원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영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법적 법원 체계 재판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기관으로서 있었죠. ACAS가 있었죠.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이라는. 그래서 이 그 ACAS와 ET가 서로
협력하는, 그러니까 협동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에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법원,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원에 대해서 도입을 하자라는 논의가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원래는 이게 1989년에 한국노총에서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이제 최초로 주장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이 한국노총에서 주장을 할 때는 그 직업법관, 그러니까 판사들 있죠. 사시 패스한 판사들, 그러니까 직업법관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러니까 2심을 그 이제 노동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1989년에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노총이 총연맹, 총연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이게 그 민주노총이 설립된 게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8일, 예, 11월 8일 맞아요. 그 11월 11일이에요.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일이 11월 11일인데,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그가 돌아가신 날이, 그 분신한 날이 11월 13일이거든요. 11월 13일. 11월 13일. 그러니까 11월 13일 이틀 전에, 그러니까 민주노총 창립이 됐는데, 그게, 저기서, 1995년이에요. 1995년 11월 11일에 민주노총이 창립하고, 그 전에는 좀 이제 다양한 어떤 노동운동 단체로서 그런 어, 그 조직 형태를 취했어요. 그래서 1987년에 1987이라는 영화를 봤다면 그런 이제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1987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그 10차 헌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이 되고 개헌 헌법이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 직선제 5년 단임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저희가 돼요. 그리고 이제 87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87년 6월에 그런 이제 직선제 개헌을 위한 그러니까 투쟁이 있었다면, 그 87년 7월, 8월, 9월, 그래서 789라고 해요. 789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많이 모여 있었던 뭐 저기 울산이라든가 울산, 포항, 창원, 이제 그런 지역,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하도 커가지고 거기에서 했는데, 꼭 거기에서만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저항이라든가 투쟁 같은 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해요.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7년을 기점으로, 이제 물론 그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를 할 때, 노동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1970년과 1987년을 그 기점으로 해. 1970년이 그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그때 11월 13일이고, 1987년에 87년부터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되는 그 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노조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도 이 89년에 그 그러니까 노사정, 노동자 사용자, 그 다음에 그 정부 간에 이제 협의 기구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경사노위잖아요. 뭐의 줄임말이지? 김문수가 그 경사노위 위원장이 돼서 좀 아주 전에 거기 그런 것 같이 계속 있었어. 그런 기구들이 있었는데, 89년에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자 합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민주노총의 전신이죠. 그래서 민주노조 진영에서는 법관들, 그러니까 판사들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지, 판사들을. 판사들이 그 어떤 그 노동계에 대한 좀 불리한 판결들을 할 우려가 크니까 이 노동법원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노동법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논의가 결론이 나냐면 그 이때 바로 부당해고 있죠.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89년에 노동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노동법이 개정되고 부당해고 사건이 이때부터 부당해고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노동법원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그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다가 주로 이제 그 어떤 민변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노동 그 변호사 진영, 법률가 진영, 그러니까 어떤 법학자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씩 이제 노동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시민의 사법 참여, 그러니까 사법의 민주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주장이 돼요. 주장이 이렇게 되면서 아마 사법민주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분이 그 영남대 지금 이제 한참 되셨죠. 이제 퇴임하신 한참 되셨는데 박홍규 교수가 아마 처음에 이렇게 사법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꺼냈나? 뭐 하도 오래전 일이라 30년 넘은 30년 가까이 된 일이다 보니까 좀 기억이 좀 되게 한데 하여튼간 그런 사법 민주화의 문제와 함께 그 노동법원 문제, 그러니까 참심형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요. 지금 이제 대법관이 됐잖아요. 그 김선수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선수 대법관이 계속해서 이제 끈질기게 이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어떤 주장들을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2003년에 이제 이 움직임이 확 드러난 거야. 노동법원 설치를 하자 이런 그 주장들이 이제 수면 팍 떠오른 거지. 그리고 그때가 저기 이제 그 뭐를 할 때였냐면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게 대법원에 이제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이런 논의 저런 논의 굉장히 그 폭넓게 이제 논의를 한 거야. 막 그 논의를 해가지고 이때 나온 것들이 뭐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느냐 아니면 참심 재판 제도를 도입할 건지 뭐 이런 문제부터 그 다음에 로스쿨 문제, 법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여기서 오갔고 이 중에 이제 노동법원에 관한 노동 분쟁 해결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고 사법개혁위원회가 이제 문을 닫고 그다음 실제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가 된 게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사개위라고 하고 이제 사법개혁위원회를 사개위라고 하고 뒤에 걸 사개추위라고 해요. 사개추위. 그래서 2004년까지가 이 사개위였고 2005년부터 사개추위였는데 이 사개추위에서 이제 이 노동법원을 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설치하자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성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변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뀐 건 하나 있어요. 로스쿨 만든 거 말고 로스쿨 만든 거 말고는 바뀐 거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다 사실 묻혀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개추위가 이제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이 이제 오면서, 그러니까 모두 이제 대운하, 이제 한반도 대운하로 이제 꽂힌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런 저희가 돼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참여재판도 뭐 이때 그 뭐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법률안이 국회에 계속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18대, 19대, 20대, 18대, 19대, 20대에 걸쳐서 이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 법률안이 제출이 되면 이거 뭐 그 소관위원회에서 좀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 어떤 법률로 제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아예 논의를 안 해요. 법률안만 제출이 되고 이게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딱 끝나니까 그냥 자동 폐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 제출이 됐는데 다 자동 폐기가 됐어요. 자동으로 다 폐기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19대, 20대에 제출된 그 법률안들이 이게 이제 그 노동 민사 사건, 노동 형사 사건, 노동 행정 사건, 그리고 그 노동 비송 사건까지 모두 노동법원에서 담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형태의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런 사건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법률안이 마련이 됐었는데, 특이한 건 그거죠. 다른 나라의 노동법원에서는 노동 민사 사건만 다뤘잖아요. 노동 민사 사건도 뭐 좀 다 달랐죠. 어디는 그 이제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을 모두 다루는 저기도 있었고, 어디는 개별적 분쟁만 다루는 데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구분 없이 이게 이제 개별적 분쟁이냐 아니면 집단적 분쟁이냐, 뭐 권리 분쟁이냐 이익 분쟁이냐 따지지 않고 노동 민사 사건 우리 다 다루는 거야. 그 다음에 노동 형사 사건, 노동 행정 사건, 그 다음에 비송 사건까지 다 다루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법률안이 제출이 됐다고요. 이런 법률안이 제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다 폐기가 된 거죠. 그리고 21대 국회가 지금 거의 반이 지났죠. 지금 21대 국회가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노동법원에 대한 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그 법률안이든 뭐그 나온 거죠. 국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 다 그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법률안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법률안이 제출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다 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 노동법원과 관련된 어떤 법률안이 제기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원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있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노동법원에 설치하자라는 주장과 그 노동법원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원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된 논거는 결국에 이 노동법원을 통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좀 효율적이다. 그리고 신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어떤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이게 또 노동 분쟁 사건에 노동 문제 전문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동 법률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노동 문제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그 법에 대한 사실 그 그냥 판사들인 거지. 그냥 법에 대해서는 알지만 노동법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래서요. 이게 사법 시험을 볼 때도 그랬고 지금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볼 때도 그런데 노동법은 시험 과목이 아니야. 노동법은 시험 과목이 아니야. 노동법은 노무사 시험 과목이지. 노무사 시험 과목. 노무사 관심 있는 친구들 좀 얘기 하라고 했는데 아직 관심이 아무도 없나 봐요. 자, 어쨌든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 노동법 과목이 없어요. 옛날에 선택 과목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해, 노동법은. 그러니까 판검사, 변호사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문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이 노동법관, 그럼 노동법관은 결국에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노동법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심제로 운영을 한다면 노동자 위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재판에 같이 참여를 하니까 어떤 노동 현장에 있는 그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재판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문성 같은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법원이 설치가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찬성론에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히 이제 뭐 노동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 법원에서도 좀 이제 그 일반 법관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원이라고 따로 설치를 할 만큼 이 노동 문제가 좀 특수하고 뭐 전문성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노동 문제가 그렇게 특수한 거냐, 아니면 그게 전문성이 있는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그리고 이제 노동법원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 노동법원에서 다룰 사건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노동법원에 다룰 사건들이 많겠느냐?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 어떤 노사 대립이 좀 상당히 극심한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법관, 사용자 법관 데려다가 놔봐라. 맨날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건이 맨날 더 싸움만 더 커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참 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노동위원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노동법원을 설치하면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해결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가 참 잘 해왔는데 굳이 노동위원회를 두고 왜 노동법원을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논거에서 어떤 그 노동법원 도입을 좀 반대를 해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노동법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노동위원회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죠? 왜냐면 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신속하고 간편하게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데, 뭐 굳이 노동법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분명히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법정책연구원, 네, 사법정책연구원이 어디 있냐면은 옛날 저기 어디지? 일산? 고양? 일산이 더 큰 거야? 아니면 고양이 더 큰 거야? 고양이 더 커요? 고양 안에 일산이 있는 건가? 맞아. 거기에 네, 무슨 역인지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그, 역이 있고 역에서 이렇게 걸어서 나가면은 저기 있어요. 사법연수원이 있어요. 그 사법연수원 안에 지금 사법정책연구원이 있는데 이 사법정책연구원의 의견, 사법정책연구원은 좀 뭐랄까 이 노동법원을 좀 적극적으로 설치하자 요런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 우리 전문 법원이 필요한데 이 법원을 전문화한다라는 것은 법관이라든가 법관을 보조하는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전문화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만 두는 거 이걸 가지고서 전문화하기엔 좀 많이 부족하니까 노동법원을 좀 설치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정책연구회에서는 이 노동 전문 법원을 좀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찬성하는 견해, 뭐 반대하는 견해들이 쭉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노동법원을 설치한다라고 칩시다. 노동법원을 설치한다. 그래서 노동법원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노동법원 제도를 이제 두자. 그러면 노동법원 제도를 두자. 그래서 노동법원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그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빼고는 다 판사들로 재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법원을 보면은 판사가 한 명이 있는 데가 있고 재판할 때 판사가 한 명이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소액 사건이라든가 단독 사건은 판사가 혼자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 한 명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판사가 3명이 있는 합의부 사건이 있어요. 판사가 3명 있는 합의부 사건. 그래서 이 합의부에선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 앉은 사람이 재판장. 그래서 왼쪽 좌배석, 우배석. 그래서 배석 판사. 라고 하는데 요 셋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수결로 결정해요. 판결할 땐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대법원에 가면은 대법관이 4명이에요. 4명이 재판을 해요. 4명이. 대법관이 아마 14명인가 그래. 14명인데 14명인가? 그쯤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법원 행정처장이야. 법원 행정처장이야.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해요.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이 12명의 대법관이 이제 3개의 부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가 있어. 1부, 2부, 3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12명을 셋으로 쪼갰으니까 4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부는 대법관 4명으로 재판을 해요. 그리고 이 대법원의 부에서 재판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민사 사건을 다루면 민사부가 돼. 그래서 1부, 2부, 3부인데 민사 사건을 다루면 민사 1부, 민사 2부, 민사 3부가 되고 형사 사건을 다루면 형사 1부, 형사 2부, 형사 3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건 있죠. 행정사건을 다루게 되면은 이게 이제 행정이 아니라 특별이라고 해요. 특별.
행정사건 특별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 이제 1부, 2부, 3부인데 이 부에서는 4명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해요.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안 돼. 그래서 4명이 모두 그 판결에 동의를 해야지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이때 의견이 갈리잖아요. 부에서 재판하다가 의견이 갈리면 이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의견이 갈리면 대법관들이 전부 모여서 재판을 해요. 그거를 전원합의체라고 해요.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네,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요. 빼고 대법원장과 그리고 대법관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이 재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다수결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판결이 나오는 그 다수 의견, 그게 이제 다수 의견이 판결이 되고 소수 의견, 당연히 다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겠죠. 그게 반대 의견이 돼요. 반대 의견. 그래서 소수 의견,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그래서 다수 의견이 판결이 되고 소수 의견, 그리고 그 전원합의체 재판을 할 때는 이제 다수 의견만 딱 판결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소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이런 것들 다 기록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적인데 이게 이제 근데 뭐 1심에 단독이든 합의부든 아니면 대법관이든 전부 다 판사들이야, 판사들. 옛날식으로 하면은 사시 패스한 사람들, 지금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법관으로 임용된 그런 사람들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직업으로 재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업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노동법원은 그럼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러면 그 모델이 결국에는 어떤 참심 재판 제도랑 그다음에 배심 재판 제도 그리고 직업 법관으로만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심제는 보기 전에 자, 요 영화 봤어요? 배심원들이라는 영화 혹시 이게 좀 나왔는데 여기 배심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 영화 라이프 팝콘이라고 써있네. 자, 여기 앉아있는, 요 배심원들이에요, 배심원들.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의 배심 재판 제도를 또는 뭐 참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사개위, 사개추위 그때 그런 논의들을, 했는데, 배심 재판을 도입하는 거 바로 그러니까 배심 재판을 시행하는 거는 좀뭐 그 뭔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곧바로 배심 재판을 시행하지 않고 일종의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죠. 배심 재판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일정한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동안에는 어떤 이제 배심 재판이 이제 그 도입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시행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바로 국민참여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원래 배심 재판을 도입하기 전 단계로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거야.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의 성과가 좋으면 바로 이제 배심 재판으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런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한 거라고요.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괜찮아요. 이게.
그러면은 바로 이제 배심 재판으로 배심 재판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배심 재판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지금 상당히 이제 지금 뭐야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해서 끝나고 있지. 그죠? 그래서 그럼 배심 재판은 뭐냐?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국민 참여 재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 사람들이 판사들, 법관들, 그다음에 여기 배심원들이 앉고요.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형사 배심 재판은 주로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배심 재판하면은 결국에 배심 제도는 그 영미식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식 재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국 법정 영화를 보면 다 보는 게 이게 배심과 관련된 거예요. 배심과 관련된 건데 이제 찾다가 그래도 미국 거를 직접 찍은 사진 같은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그 영화에서 좀 캡처를 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게 붙어 있죠. 번역도 붙어 있고 1시간 36분 13초짜리 영화인데 이게 저기 그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인가 봐요. 아주 좀 흑백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요 사람들 있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들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 서 있는 사람은 그 법정 경위 그뭐 이 사람이 이제 밑에 서기 그리고 판사야 판사. 그래서 배심원들이 그 배심이 크게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지 이게 이게 주마다 또 다 달라. 배심 재판을 운영하는 형태가 주마다 하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눠요. 그래서 대배심은 뭐를 하는 거냐면 기소배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대배심이야. 그리고 이제 소배심은 뭐냐면 피고인이 유죄냐 무죄냐 그래서 guilty, not guilty라고 하잖아요. guilty or not guilty 하는데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게 소배심이야. 그래서 이 배심은 그 피고인의 유죄 무죄 여부만 가려요. 그 징역 몇 년이나 뭐 이런 형량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량은 누가 정하냐면 판사가 정해요. 따로 그 따로 양형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판결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배심원들이고 배심원들은 그 지역의 그 유권자 중에 무작위로 선출해요.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이 사람들을 법원에 출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보통 한 그 2배수나 3배수 이렇게 뽑아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 배제시켜요. 검사가 배심원들 배제시키고 변호인도 배제시키고 해서 남은 사람들이 배심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판사 있죠, 판사의 경우에는 우리 직업법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그 법정 보면은 그 그냥 저지라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아너러블 저지라고 써 있어요. 꼭 아너러블 저지. 그래서 뭐 명예로운 판사란 뜻이 아니라 이게 직업법관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그 저기 뭐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전부 공무원이에요. 신분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신분이고 직업으로서 이 판사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미국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주로 선출돼요.
뭐 이제 선거에 의해서 뽑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뽑아요. 그래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진행을 하고 배심원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오래됐죠? 흑백이라 잘 안 보이죠? 자, 요 배심원만 뽑으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거지. 그죠? 12명. 12명 앉아 있죠? 12명이죠? 6명, 6명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소배심, 일반적인 모습의 소배심, 그러니까 12명 있는 소배심. 그래서 여기서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해요. 평결을 해요. 평결.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걸 평결이라고 해요. 평결. 그리고 그 평결을 받아서 판사가 판결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난주에 봤던 건데 독일 연방 노동법원이라고 했죠. 요 가운데에 이렇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색이지? 고동색, 보라색, 빨간색. 이게 이제 법관들이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저기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판사고 공무원이야. 그래서 여기 독일 같은 경우는 판사가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이면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판사 노조가 있어요. 판사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 그래서 판사 노동조합에 뭐 이제 있고 건데 그 양옆으로 여기 이제 나비 넥타이 맨 할아버지 아저씨인가 할아버지인가 그리고 여기 또 서 있는 이분하고 요 두 분은 그 명예법관 보통 이제 참심관이라고 해요. 그 노동법원 할 때는 명예법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법관이 아니면서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야. 일반 시민으로서 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참심관이라고 해요. 참심관 또는 참심원 또는 참심법관 뭐 이렇게 불러요. 참여한다는 거지. 참여한다. 재판하는 그 심리에 참여한다 해서 참심원, 참심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유럽이라든가 이게 이제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영미의 경우에는 배심 재판 제도가 좀 일반적인데 이 유럽 대륙의 경우에는 이 참심 재판이 많이 보급돼 있어요. 그래서 참심 재판 제도는 대륙 그리고 사회주의권에서도 이렇게 참심 재판 형태로 그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요거 보여준다고 누가 또 국가보안법으로 신고하는 사람 아닌가 몰라요. 자,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의 재판 형사 재판인데 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써 있죠? 보이죠? 그리고 옆에 인민참심원 여기도 인민참심원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을 재판하는 거라 좀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깨끗한 저기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재판장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심원. 그래서 참심원이 참여하는 이 재판 형태를 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북한이고 자 요거 봤어요? 여기 이제 중국 역시 재판장이 있고 여기 양옆으로 참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 당사자를 원고 피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참심 재판 형태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과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까지 다 이런 저기들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아니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심 재판 아니면 참심 재판 형태의 재판을 운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렇잖아. 그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그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은 아닌데 그 논의가 됐을 때 그게
전 세계에서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그 인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기 한데 이 재판 시민의 그 어떤 재판 또는 사법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논의가 된 거예요. 노동심판 나온 것도 그렇고 우리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시민의 사법 참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 논의가 쭉 돼 왔던 거죠. 자, 여기는 이제 그 프랑스의 재판인데 프랑스의 재판제도 이게 참 사진 같은 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또는 영화라든가 이런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최근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찾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영화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드레퓨스 사건과 관련해서 그 에밀 졸라가 그 아마 그 나는 고발한다 뭐 이런 그 저기를 써요. 그리고 이제 에밀 졸라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이 에밀 졸라의 재판을 영화화한 거야.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졸라 역할을 한 것 같고 뒤에 뭐 기자들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 프랑스의 재판 제도가 좀 특이해요. 프랑스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심 재판이라고 얘기를 해. 배심원. 그러니까 배심원이라고 불러. 그리고 배심원이라고 부르고 배심 재판 뭐 형태 같기도 한데 근데 실제 그 내용은 그 참심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형사법원 같은 경우인데 법관이 3명이에요. 세 명의 법관이 있고 그 다음에 9명의 배심원들이 함께 재판을 해요. 그러면 총 12명이죠. 그 판사들이 12명인 거지. 그래서 3명의 그 직업법관 판사와 9명의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 배심 재판의 경우에는 그 배심원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편결한다고 하고 이 배심원 편결에는 판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제 배심원들이 그 결정을 하는 거야. 배심원들이 편결하고 이걸 그리고 판사가 바꾸질 못해요. 편결이 나오면 편결이 나온 대로 판결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분화가 되는 거,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분업을 하는 거지. 근데 참심 재판은 보통 이제 직업법관하고 참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참심원도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뭐 이제 그렇게 뭐 신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그래서 다 이제 나중에 그 판결할 때도 참심원도 법관하고 똑같이 한 표씩 행사를 한다고. 이게 이제 참심 재판 제도예요. 그러니까 배심하고 참심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면 이 프랑스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배심이라고 부르는데 배심원 또 배심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뭐 재판하는 형태는 참심 재판하고 똑같아요. 같이 이 12명이 함께 재판을 해.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판결할 때 그 결정할 때 1인 1표씩 해요. 1인 1표씩. 그래서 12명이 그러니까 참심원도 법관하고 똑같이 투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심 제도라 그러니까 배심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참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의 재판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법원 재판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참심 재판으로 해야 된다, 배심 재판으로 해야 된다, 직업법관으로 구성하자 이런 논의가 쭉 있는데 배심 재판으로 하자. 그리고 직업법관만으로 재판부를 직업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지금 일반 법원의 그 노동사건 전담부가 하고 재판하는 거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거랑. 그러니까 사실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고 배심 재판의 경우에는 배심 재판으로 이 노동법원에서 재판을 하자. 근데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라면 배심 재판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심 재판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거의 대세인데, 참심 재판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유럽처럼 똑같이 참심원들도 똑같이 재판에 참여하고 똑같이 결정하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완전 참심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완전 참심제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그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판결하는 데까지 참여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심리 과정에는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나중에 판결할 때 그에는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위원회에서 그 심판할 때라든가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심리 과정에는 이 참심원들이 사용자 참심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심리를 하고 결정해서 판결할 때는 직업 법관들끼리만 판결하자라는 게 준참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준참심제라고 했지만 이건 참심제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 그 지금 판사들의 어떤 그 진짜 그 판사들의 권위 의식이 그러니까 양보를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 양보를 못 하겠다. 왜 우리나라 지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왜 배심재판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판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떤 저기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잠시 한시적으로 시행하자 하는 제도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배심 재판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경우엔 결국에 완전 참심제냐 뭐 준참심제냐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는데요. 문제는 참심 재판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참심 재판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견해는 뭐 이제 어떤 시민의 사법 참여라든가 사법 민주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사용자 참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노동 현장에서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목소리가 그대로 사법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결국에 노사의 어떤 그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하는 견해에 결국에는 반대하는 견해 어떻게 보면은 노동법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하게 이제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주로 반대하는 저기들이 이제 그죠? 이제 판사들이죠. 판검사들, 변호사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좀 많이 반대하는 저희가 그래요. 아니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참여시켜서 재판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참심 재판은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심재판은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참심재판이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27조 1항에 있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결국에 이 법원 조직법에서 이제 법관이 누구냐 이런 것들 정하는데, 결국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직업법관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직업법관이 아닌 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해서 재판을 한다라는 거는 헌법 27조 1항에 정한 이 거에 좀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어디 있냐면 101조에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망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6조 1항에 보면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보면은 결국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그러니까 사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나와서 판사로 임명된 직업법관만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직업법관이 아닌 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해서 재판을 한다라는 거는 헌법에서 정한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심한 반대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찬성을 하는 참심 재판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꼭 직업법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법률이 직업법관만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법률을 개정해서 참심 법관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참심 법관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되는 거잖아. 그럼 꼭 이게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결국에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법관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꼭 직업법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재판이 보면은 참심재판이라는 건 직업법관과 참심법관이 함께 재판을 하는 건데, 이게 꼭 그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그 찬성이라든가 반대 의견들, 위헌이냐 아니면 합헌이냐 주장하는 의견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기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법원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사건을 담당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그런 쭉 어떤 법률안이라든가 주장되는 그 의견들을 쭉 들어보면 노동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노동민사 사건은 다루자. 다루는 김에 뭐 노동행정사건 하자. 노동비송사건 뭐 여기까지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비송사건은 뭐냐면요, 보통 소송이라고 하잖아. 소송은 다툼,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게 소송이잖아요.
송이야, 송. 우리가 소송이라고 할 때, 앞에 소는 문서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문서. 송은 그 말로 다투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글로 써서 다투는 게 소고, 말로 서로 다투는 게 송이야. 어쨌든 이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근데 비송은 뭐겠어요? 다투는 게 아닌 거지.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분쟁 사건이 아닌데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야. 그게 비송 사건이에요. 즉, 이런 것들이 이제 비송 사건. 예컨대 이제 호적, 지금은 호적이라고 안 하고 저기라고 하죠.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하잖아요.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이게 이제 비송 사건이에요. 이건 다툼이 생긴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송사건입니다. 그래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비송사건, 이런 것까지 다 노동법원에서 처리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 문제는 이제 형사사건. 형사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견해는 외국의 노동법원 어디를 보더라도 형사사건을 다루는 그런 예는 없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형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하자라는 그 주장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다면 상당히 노동 형사 사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 형사 사건도 어떤 전문화된 노동법원에서 다루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 노동 형사 사건까지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동 그 법원에서 다룬다면 이게 그러면 이제 참심 재판으로 해야 하는 참심 재판은 결국에 민사 행정 뭐 이런 게 주로 노동 민사 사건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 뭐 비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그냥 직업법관이 처리해도 되는 거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심 재판 형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참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민사 사건 또는 행정 사건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면 어디까지 참심 재판을 할 거냐. 근데 쭉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소액 사건은 빼자는 거지. 소가가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까지 빼다. 2천만 원 넘어가는 것만 참심 재판으로 하자라는 주장인데 이게 이 주장이요. 조금 그 뭐야 이제 법률안 나오고 해서 조금 오래된 거예요. 오래돼서 이제 2천만 원인데 실제로 이제 지금 아마 소액 사건이 3천만 원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다시 법률안을 만들고 새롭게 이제 좀 주장을 하려면 액수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좀 주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주장이 그냥 지금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2천만 원인 거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주장이 나온다. 법률안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은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아마 내 생각에는 한 3천만 원보다 더 한 3천만 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니면 한 5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5천만 원은 너무 많은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2천만 원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사건들을 참심 재판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요. 출석까지는 뭘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재판,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참심 재판, 배심 재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심제든 아니면 배심제 또는 뭐 국민참여 재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네이버 지식백과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고 배심이란 이런 것이다. 아니면 참심이란 이런 것이다. 좀 찾아보시고 뭐 시간이 된다면 미국 법률 영화나 이런 거 배심 재판 나오는 거 이렇게 한번 구경도 해보고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시민이 참여해야 할까? 왜 시민의 사법 참여가 필요할까? 정말 5줄. 5줄 안으로 이렇게 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 출석 과제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하고요. 지난주 출석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이런 만평이 나와가지고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는. 네, 아마 이제 다음 시간쯤에 우리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니에요. 자유에 책임이 따르면 그게 무슨 자유야. 자유는 그냥 자유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책임은 그럼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책임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한 의무에 위반했을 때 책임이 발생해요. 자유가 아니라 의무에서 책임이 발생하는 거라고. 의무에서. 그리고 네, 다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책임은 의무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해요. 이 규범에는 많아요. 법은 대표적인 규범, 사회 규범이지. 규범은 그래서 법, 도덕, 윤리, 종교, 문화, 그리고 언어, 에티켓, 뭐 등등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규범이 그 의무를 부과해. 그리고 그러한 의무에 위반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의무는 뭐냐면 그 규범이 우리를 구속하는 걸 말해요. 규범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것 그걸 의무라고 해. 그리고 우리가 그 의무에 위반했을 때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무에 위반했을 때 책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는 뭐냐? 자유는 의무가 구속이잖아요. 의무의 본질이 구속이잖아. 구속되지 않은 걸 자유라고 해요.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 거야. 즉 이러한 규범이 없는 거지. 규범이 없거나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자유라고 해요.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걸 자유라고 해. 그래서 리버티고 리버레이션이잖아. 자유는 해방된 상태를 말해요. 리버레이션 된 상태가 리버티야. 그러면 해방은 구속으로부터 리버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둘 다 어원은 리베르라는 라틴어예요. 동사예요. 리베르. 구속 노예의 옛날 노예들 이렇게 발에다 뭐 차고 있었잖아요. 족쇄라든가 목에다 이렇게 차고 있었잖아. 족쇄, 항새 해가지고 이렇게 막 쇠사슬 같은 거 묶여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해방되는 거지. 그게 리베르야, 리베르.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는 거. 리베르. 그러니까 리베르 되는 게 바로 해방이잖아요. 그리고 해방되면 자유가 있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자유와 의무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의무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출석 과제에서 적어주셨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럼 누구에게 의무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누구에게 의무가 있었는가? 그죠? 누구에게 의무가 있었는가? 희생자들에게 무슨 의무가 있었나요? 그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의무는 죽지 않아야 할 의무였나요? 다치지 않아야 할 의무?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의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의무를 만들어내는 규범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에게 의무가 있었느냐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무가 있는 그 사람들 전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무를 위반했고 그래서 어떤 책임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저씨가 지금 이게 이제 옛날에 경찰국인가 그거 만들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죄 있어요. 의무에 위반한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일선 경찰들만 그 일선 경찰들만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여기 요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큰 걸로. 잘 보이죠? 여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헌법과 법령에 합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 이렇게 의무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의무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자기들이 이거 뭐 경찰국 만들고 처음에 뭐 할 때는 이렇게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의무가 있었느냐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 사람도 잘못했고 누구에서 잘못했고 그러니까 잘못을 물으면 안 돼요. 잘못을 물으면 안 돼. 잘못을 물으면 안 돼. 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지 잘못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그래요. 이거를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뭐 12구 참사로 좀 바꾸자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 사건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대로 부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죠. 결국에는 그 무슨 유병언인가 무슨 그 종교 교주하고 선장한테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저기가 구형됐어요.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그럼 왜 지금은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안 되지?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의 좀 명확한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한다면은 그냥 좀 어쩔 수 없어도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번 주 과제 쓰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